네, 오늘은 그 아토믹 비트코인 님이라고 해서 그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좋은 정보를 주시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기도 하고요. 영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얼, 그 비트코인의 철학답게 익명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가지고요. 오늘 가면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토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토믹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잘 네,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가면 뒤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저는 잘 들리는데 혹시 네.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 잘 들리시면은 네, 잘 들린답니다. 네. 네. 조금 울린다는데. 음, 제가 두 하울링이 개를 켜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아이패드를 저기 하나 꺼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기 뭐지? 네네. 음소거를. 네. 혹시 듣기 조금 거부갈 정도면 채팅 남겨주시면 계속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번 웨비나 주제는 그 엘살바도르를 좀 잡아봤어요. 물론 이제 엘살바도르 얘기만 또 하면 또 약간 지루할 수 있으니 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은행의 파산이나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이 또 결국은 비트코인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영향이 있는지도 아토미님께서 잠깐 다뤄 주실 거고요. 오늘 전체 시간은 한 30분 정도를 아토미님께서 먼저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트위터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신 게 있어요. 엘살바도르가 법정 앞에 도입된 이후의 어떤 질문들. 그래서 그 질문들 중심으로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5시간 해달라는 거는 뭐죠? 네, 설마 5시간 동안 해달라는 그 얘기인가요? 네. 아, 이렇게 웨비나를 자주는 안 하시잖아요, 아토미님, 그렇죠? 그쵸. 웨비나는 이게 거의 처음이고, 처음이에요. 트위터에서, 네네. 트위터에서 스테이스만 종종 이제 참가를 했었죠. 음, 그렇구나. 좀 어색하겠지만 잘 한번 또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못 들으셨겠지만 혹시 본인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지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라이트닝 지갑 주소를 올려주시면 웨비나 진행하는 시간 내에 1000사토시씩을 좀 보내드리는 아주 가벼운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중간중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통미님이 그러면은 좀 이어받아서 우리 지금 한 8분 정도 지났으니까 시작을 좀 하고 있으면 뒤에 또 들어오시니까요.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톤을 네. 넘기겠습니다, 님. 네, 화면을 띄워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엘살바도르 관련해서 이제 그 부켈레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작성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에 올라왔는데 이게 영문이다 보니까 그걸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었고 그걸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부켈레 대통령이 그걸 이제 인용 트윗 해주면서 좀 많이 퍼졌거든요. 한국 분들한테. 그러면서 좀 인연이 돼서 이제 좀 이 기회가 된 것 같고 일단은 그 엘살바도르는 이제 21년에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데, 뭐 왜 했냐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중에 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살바도르 또한 이제 그 은행 계좌를 국민들이 많이 보유하지는 못한 국가거든요. 한국이 유난히 이제 은행 계좌를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인 평균 한 사람당 음, 은행 계좌를 한 3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한국인은. 이게 되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지만, 뭐
베트남이나 다른 곳만 이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만 봐도 한 사람당 한 계좌를 갖고 있는 국가도 흔치 않고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30%만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국민들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은행 계좌를 여는 것 자체가 엄청난 허들이거든요. 이런 수용도 많이 필요하고 뭐 계좌를 여는데 돈도 들어가고 보관료도 따로 받기 때문에 이게 흔치 않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뭐 엘살바도르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은행 계좌를 보유하기도 어렵고 비기축 국가, 그러니까 달러를 쓰지 않는 국가의 그런 화폐들은 이제 뭔가를 전송하거나 환전하거나 할 때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거든요. 뭐 코인 말고 이제 은행에 와서도 실제로 환전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송금하면 엄청난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건 결국 다 이제 미국의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보셔도 뭐 무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 법정 화폐를 지정한 거고 어, 이제 뭐 나쁜 거는 사실 좀 없다고 보는 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써라가 아니라 비트코인도 쓸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즉 그 국가의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이제 선택권이 늘어난 거죠. 한 개 더. 그런 이제 좋은 의미가 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화면 공유된 내용을 보시면 막 IMF나 뭐 이제 일반 레거시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했으니까 뭐 엘살바도르가 파산한다라는 이런 굉장히 뭐 부채도 못 갚고 이런 어, 허드슨 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부켈레 대통령이 올린 건데 여기 써있듯이 엘살바도르의 2021년 GDP는 280억 달러인데 비트코인을 그때 보유한 양이 한 3개 됐었나? 그 정도 되는 그 1000개의 분량의 가격 손실이 5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DP의 0.2%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이 비트코인을 약간 보유한 것에 좀 폭락했다고 이게 파산하거나 부채를 못 갚는 거는 사실 그 관계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어, 정정하는 기사를 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엘살바도르는 21년에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나서 보이는 숫자 보이듯이 뭐 GDP나 관광 수입, 고용이나 다양한 스펙에서 굉장히 다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거기서 만약 이민 비자도 제가 알기로는 3 비트코인을 내면 이민 비자가 나오고요. 시민권이죠. 거기에는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오면 세금을 다 0%로 해주거든요. 비트코인 관련 기업은. 당연히 그 본사도 엘살바도르를 두고 싶어 하죠. 법인세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각종 그런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도 엘살바도르 많이 몰렸고, 음, 당연히 법인세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비해서. 그리고 21년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했고, 이 채권을 발행한 토큰은 실제로 엘살바도르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채권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도 실제로 발행을 했고, 그 채권은 이제 약간 밈 성격으로 뭐 화산 토큰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엘살바도르의 그 채굴은 화산열을 이용한 채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법정화폐를 지정하고 그때 화산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 사진은 또 이어서 때 발표한 게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거에 이제 조감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뭐 그러니 다들 지나갔었었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 시티는 이제 계획이 상세하게 나름 상세하게 발표가 됐고
원형 모양의 그 도시 구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도시 시설이 들어갈지 구역별로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이제 관련 전문가들을 뭐 이민 비자를 받아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할 계획이 이제 처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도시 조감도,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중심에서 한 15분 거리 내외의 그런 이제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간에는 그런 아직도 얘기가 많아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했는데 보여지는 거는 없고, 왜 어떤 수치적으로나 뭐 회로 진짜 쓰이고 있느냐, 그리고 진짜 뭐 기존의 통화를 대체했느냐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21년에 도입했으니까 이제 2년도 안 됐거든요. 1년 반. 굉장히 조금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어, 한 국가의 화폐가 전환되는 게 1년 만에 가능한 국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화폐뿐만이 아니라, 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을 때도 1년 만에 결과를 내는 건 쉽지가 않죠. 뭐 들어갔는데 내년에 이사가 된다거나 대화가 될 수는 없는 것도 엘살바도르도 21년에 이제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바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됐으면은 비트코인이 탄생한 게한 13년 됐으니까, 그래서 13년 뒤에 결과를 지금과 비교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화폐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가장 사용하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없던 게 생긴 거를 이제 좀 변화되려면 10년은 걸리거든요. 반대로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기 눈앞에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이거를 실제로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엘살바도르와 그 외의 국가들을 비교하면, 엘살바도르는 이제 시작했고 뭐 10년 뒤에 다른 국가가 시작한다면 그 격차는 계속 이제 벌어지겠죠. 10년 뒤에. 요거는 물론 이제 종종 얘기했지만, 어, 달러 외에 모든 화폐는 다 구매력이 달러도 물론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한 골이 먼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다양한 국가에서, 아프리카도 그렇듯이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이 오죽하면, 이거는 이제 거기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많이 얘기 듣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니 월급을 받으면 스마트폰을 사서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대로 창고에 넣어둔다거나 세탁기를 사서 넣어둔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2대, 3대씩. 왜냐하면 세탁기 가격은 새 거를 사놓으면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됐지만 화폐는 화폐 가치가 매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국가의 국민들은 무슨 이제 저축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투자라고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투자 환경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런 나라의 국가 국민들은 은행 계좌가 일단 없기 때문에 음,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은 당연히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약간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좀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매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런 화폐 구매력이 낮은 국가들 먼저 이런 비트코인을 도입하게 될 거예요. 이게 강제화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엘살바도르가 도입했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구매력 보존이 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엘살바도르에 들어간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도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간다는 건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인프라가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엘살바도르에는 이제 그런 제가 번역한 것도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 교재를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이제 실제로 배우기 때문에 국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10년 뒤에 성인이 됐을 때에 나왔을 때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는 아예 다른 거죠. 성인이 됐을 때. 때문에 사실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10년 뒤에 뭐 한국을 봐도 뭐 너무 당연하게 이제 어, 진료가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이제 딸이 있지만 제 딸은 이제 비트코인을 딸한테는 줄 거긴 하지만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의 이제 부모님 세대는 사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원화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걸 대체제를 찾은 거고, 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제 본능적으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실제로 화폐 구매력이 유지 안 된다는 거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모두 화폐를 갖고 있지 않으려 하고, 뭐 주식을 갖고 있는다던가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하듯이,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부모님 세대를 설득해서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폐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 얘기는 사실 저도 아는 거는 여기까지고 뭐 저만 특별히 아는 거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 상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는 거, 유난히 이제 비트코인에만 너무 되게 빠르게 뭐 성과를 비교한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과한 거죠. 그래서 좀 똑같이 다른 자산도 뭐 예를 들면 부동산도 어, 재개발, 리모델링, 뭐 재건축도 10년씩 기다리고 하는데 어, 한 국가의 화폐가 1년 만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어, 과한 거죠. 평가 기준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어, 이어서 이제 좀 이제 좀 재밌는 일화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5만 원권의 되게 작거든요, 바구니가. 저 인터넷을 가지고 온 사진인데, 요게 10억밖에 안 돼요. 10억밖에 안 돼요. 이거 그냥 한 번에 들 수 있는 바구니 안에 있는 돈이. 제가 요새 이제 오랫동안 은행에서 본점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점에 또 나왔는데, 지점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돈을 관리하잖아요. 돈이 아니라 지폐를 관리하는데, 이 지폐를 금고 안에 넣어둘 수 있는 한도는 어, 최대 10억이에요. 물론 은행마다 지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규정상 10억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10억이다 보니까 이걸 고객들이 와서 이제 출금하고 하다 보면 계속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억에서 8억 정도를 보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ATM도 있기 때문에 ATM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면 정말 이 금고 안에 들어있는 돈은 저 바구니 안에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새 나오는 그런 뱅크런 관련해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국채 가격이 내려가서 이제 발생했을 정도로, 사실 그 실리콘밸리 은행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네로우 뱅킹이라고 했었나?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예치한 거를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국채 같은 거를 이제 산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도
사실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넣지 않고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보유했던 건데 미국 국채가 금리 때문에 가격 자체가 평가액이 손실 나면서 그걸 이제 평가 손실을 나면서 이제 돌려주지 못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이 기축국가의 은행은 언제든지 그거보다 쉽게 뱅크런이 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은 물론 더 빠르게 좋지는 하겠지만 실제 더 여기 와서 이제 지점에서 이제 응대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 보면 좀 뭐랄까 좀 영혼을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이제 오셔서 집회를 출금해 가는데 보통 1,000만 원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어, 좀 아이러니하죠. 고객님이 자기 돈 찾겠다는데 이렇게 막 화내시는 것도 있고 왜 더 내 돈인데 왜 더 못 찾냐. 그러면 돈이 없다고 실제로 말씀드리고 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다 1,000만 원 이상 빼면 다음날은 빼줄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돈을 이게 신청하는 신청이 현수성이라고 하거든요. 집회를 신청해서 받는 건데 그걸 신청하는 건 매일 신청할 수도 없고 정해진 날이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집회는 적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고 신청할 수 있는 날도 제한이 되어 있고 아무튼 요 피아트 시스템은 요렇게 돌아갑니다. 실제 어, 선물이라고 할까요? 선물은 굉장히 소량으로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신용으로 발행한 장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뱅크로는 어쩌면 필연적인 걸 수도 있어요. 단 한 명의 고객이 10억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고객이 와서 돈 빼면 바로 그냥 시장 문 닫는 거거든요. 시중은행이에요. 일반 시중은행. 그럼 시중은행도 이렇다면 뭐 다른 지방은행이나 또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은행들은 언제든지 뱅크런이 당장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안 찾을 뿐이죠.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진짜 사람들이 찾아서 난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피아트 시스템은 신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신용이 사라지는 순간 뱅크런은 사실 필연적이다. 그걸 또 이제 정부로 관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이 예치한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제 고객들의 돈이지만 사실 그 돈을 관리하는 주체는 은행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드리는 거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압류하라는 그런 공지가 내려와요. 거기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업무도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압류 리스트가 내려오면 저희는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고객 자산을 클릭 한 번으로 다 동결을 짜르륵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세금 체납이 가장 많은데 이런 거 보면 실제로 돈은 맡겼지만 저희 클릭 한 번에 고객들 자산이 그냥 다 동결되는 거 장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정말 자기 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장부로 기록된 신뢰? 신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실제로 내 진짜 자산은 진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가장 근접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돈의 오래 속성을 다 만족하는 것도 비트코인이고 내가 직접 컨트롤하고 내가 실제로 보유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맞는데 보통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돈이라는 거는 실제로 배워본 적도 우리가 없고 항상 은행에 있는 돈이 진짜 돈이다라고 배우기도 했고 뭐 그런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진짜 돈이라는 거를 왜곡된 거죠. 어떤 거고 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이게 물론 그만큼 편리하겠죠. 관리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해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편한 만큼 그 이제 책임의 소재도 물론
넘어가겠지만 그 얘기는 내 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그냥 말 그대로 거래소가 보관을 해주지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거래소를 믿어야 되는 거고 정부로 관리가 되고 있죠. 물론 이게 한국은 좀 덜한 게 그렇게 무슨 이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을 빼돌린다거나 했을 경우는 그 거래소의 대표가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 문제는 이제 고객들의 돈이 거기서 이제 출금하거나 할 때 다 아시잖아요. 트래블에 걸려가지고 100만 원 이상이면 다 넣어야 되고 내 정보를 넣어야 되고 현금을 만약에 피아트를 넣고 그 금액만큼 바로 뺄 수 없고 하루 뒤에 뺄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고 이건 물론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내 돈을 넣고 떼겠다는데 하루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또는 이제 입금한 금액이 향후 입금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걸 뺄 때 이런 맞기도 하거든요. 비트만 맞고 그다음에 이 출처랑 무슨 이제 향후 무슨 거래할 계획까지 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여기에 있는 돈은 내 주권이 아니라 거래소에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꼭 내 지갑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내 주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 지금 이제 8시 반 정도 됐는데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질문하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아토믹님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잠깐 남겨주셔도 되고 혹시 아니시면 이제 전체 다 끝나고 이따가 또 그 Q&A 시간 있긴 하니까 그때 또 몰아서 해주셔도 되고요. 어, 됩니다. 그 질문이 하나 고사에 있긴 했었는데요.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면 네네. 한국에서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뭔지 여쭤보신 분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본인 예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최우선 걸림돌일 것 같긴 한데 뭐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음. 물론 이제 뭐 투자를 받기 어려운 부분은 다 둘째 치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법인을 내고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청을 해야 되고, 음.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작은 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오는 거나 등록되는 내용을 볼 때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플러스 이제 비트코인과 원화 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서비스를 하려면 어, 실명 계좌도 실제로 발급을 은행에서 해줘야 되기도 하고 케이스에 따라서 네. 네네 그런 큰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음. 쉬운 건 아니다. 음. 하지만 이제 이게 원화와 연결되지 않고 순수 비트코인으로 사업하는 거는 이제 은행 계좌는 상관이 없고요. 가상자산 사업자만 이제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스트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음. 그게 큰 허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온리로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실 여기에 투자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다양한 곳의 회사들이 어, 조금 투자를 좀 잘 안 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여기에 비트코인으로만으로는 이렇게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건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둘 다 맞는 얘기네요. 이제 저에겐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이따가 Q&A 시간을 한번 넘겨보고요. 네, 제가 이제 이어서 아마 질문해 주신 분 내용들이 이제 기존에 트위터를 통해서 요걸 한다고 했더니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좀 할 텐데요. 네. 아토미님 요거 이제 화면에 화면 끌까요? 제 걸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또 이어받아서 한 15분 정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혹시 갑자기 라이트닝 지갑 주소를 남기라고 하니까 뭘 남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몇 분 우리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는 몇 분 남겨주다 말았는데요. 네. 자, 네. 첫 번째 섹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 많이 해주셨고요. 네. 네, 이어서 뭐 큰 주제는 동일합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도입 이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어서 해드리고, 저는 잠깐 소개해드리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업노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같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겸임 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비즈니스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업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어떤 시장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가장 이 바로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면서 하나씩 돌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그 라이트닝 지갑 주소라고 하니 또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한번 비트코인 지갑이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웨비나 할 때 혹시나 그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라이트닝 지갑 주소를 보내주시면 바로 전송을 해주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전송을 하면 수수료 때문에 이 소액을 전송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1000사토시라고 했지만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참 민망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이 소액을 전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못했는데요. 이제 라이트닝 지갑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괜찮은 이제 UI, UX 화면들을 가진 지갑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갑을 설치를 하면 소액도 수수료가 거의 없이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이벤트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화면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도 가장 뭐 입문자가 깔기 좋은 거는 이제 월렛 오브 사토시라고 하는 요 지갑이고요. 앱스토어나 뭐 안드로이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리시브를 누르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나오니까 혹시나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해가지고 이 주소를 리시브 누르고 여기 골뱅이 표를 누르면 라이트닝 주소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번개 모양을 누르면 여기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제 송장이라고 인보이스라고 하는데 24시간이 유효하거든요. 그거를 해서 뭐 남겨주셔도 되고 한번 재밌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이제 엘살바도르 관련한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을 2021년도에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토믹님과 웨비나를 한다라고 했더니 질문들을 굉장히 좀 이게 진지하고 그 중요한 질문들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정부 주도의 공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아토미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긴 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먼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이제 마이 퍼스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제가 한번 잠시만요. 혹시 화면 바뀐 걸로도 보이나요? 지금 트위터 화면이 보이시나요? 어, 네, 보이죠? 요거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신 아토믹님의 그 트위터 계정인데요. 여기 거의 메인 트윗에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 디플로마라고 해서 그 엘살바도르 공립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10주짜리 프로그램인데요. 이거가 이제 교육 자료가 나와 있는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어요. 이제 아토미님께서. 그래서 이거 올려놓으셨거든요. 여기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받아보시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정말 A부터 Z까지 쫙 나옵니다. 기술적인 것부터. 그래서 이거를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거를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마이 퍼스트 비트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쵸. 영어 버전 그쵸. 그래서 저 버전이 나와서 저게 지금 글로벌 각각의 국가의 버전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한국어 버전을 이제 아토미님께서 맡으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다 번역하시고. 그 저게 작년에 저 교육을 통해서 졸업장을 받으신 분이 이제 10,000명 정도고요. 올해 한 25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사실은 뭐 작년 4월 달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진짜 그 산마르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등학생 38명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10주 과정이고 대단한 거는 이제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거의 무료예요. 무료. 이거를 이제 뭐 정부가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후원도 있고 국제 커뮤니티에서 각종 기부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런 모습이죠. 여기 보면 제가 또 트위터를 하나 한 게 있는데 트위터 바꾼 거 보이시죠? recibir. Teníamos que recibir, era la primera vez 아까 que 이제 recibía. 그 아토님께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얘네들은 정말 10대 때부터 이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 라이트닝 지갑을 써보는 QR코드를 해서 비트코인 주고 받아보는 교육을 하는 거고요. Tío, vamos a ver. En 저- el- 저희가 웨비나 지금 통해서 받아보는 경우는 여기 이제 학교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잠깐만요. 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지금 올해 이제 엘살바도르가 큐버 플러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이 발표를 했어요. 큐버 플러스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엘살바도르의 각각의 대학교에서 괜찮은 인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이제 비트코인 기술부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웹5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뭐 SNS 탈중앙 프로토콜인 그 노스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기반에서 나오는 레이어 2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런 개발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결국은 이제 민간 자본으로 운영이 되긴 하거든요.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테더 그리고 풀거 벤처스라고 하는 데서 비용이 지원돼서 이런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이런 교육들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진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트닝 개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엘살바도르에 그 비트코인 화산 채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케이노 채권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부켈레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를 2021년도에 채택을 할 때 이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그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요런 이제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물어보셨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을 또 한번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채권 발행 진행 상황 아직 발행 안 됐어요. 잠깐만요. 아직 발행 안 됐고요. 이제 그 부켈레 대통령이 이제 보통 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이제 진행이 되려면 이제 입법이 돼야 되잖아요.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이 이제 작년과 올해 있었고요. 그 작년 11월 달에 이제 엘살바도르 혹시 요거 아토믹님 소리 잠깐만
저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이제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이 이 디지털 증권 발행에 대한 이제 법안을 올렸고요. 이게 올해 1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62명 찬성을 했대요. 16명 반대도 있긴 했는데요. 이게 디지털 에셋 로우라고 하는 법이고요. 이게 통과됐으니까 이제 진행을 좀 더 가열차게 속도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발행은 안 됐다. 이걸 반대하는 국가 단체도 되게 많아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채권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게 재밌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10억 달러 규모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화산 채권이라고 하냐면, 볼케이노 채권이라고 하냐면 10억 달러 중에 5억 달러는 그 비트코인의 이제 지열을 이용한 채굴 인프라들을 엘살바도르가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아토미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비트코인 시티 너무 멋있잖아요. 그 설계도. 예, 그 시티를 구축하는데 그 돈을 쓰고요. 나머지 5억 달러는 뭐로 하냐? 절반 그 비트코인에 노출시키겠다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노출시키겠다. 그리고 근데 이거 저는 뭐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하고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하는 자산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채권을 전액을 다 어떤 비즈니스에 다 쏟아 부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하는 것보다 뭐 일정 비율을 나눠서 또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5억 달러 비트코인 투자한 5억 달러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 채권 보유자들한테 수익을 더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수익이 안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연 6.5%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 상황은 이 정도 됐다라는 거고, 이것에 대해 제 생각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 건데요. 이거 저기 아토미님께도 물어보고 싶다. 이따 물어볼까? 네, 아니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여쭤봐야겠다. 네, 이게 질문이었으니까요. 아토미님 혹시 죄송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냐? 비트코인 채권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의견이나 투자를 네네. 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 이 질문에 있었어요. 질문이요. 사실 선택권이 있다면, 네. 그냥 비트코인 하는 게 낫긴 한데, 네.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혜택들, 뭐 시민권이라던가,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네. 네네. 이런 거 보면은, 뭐, 비트코인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자녀한테 뭐 물려줄 성격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겠다. 왜냐면 시민권을 살려면 3 비트코인이 들어가는데, 음, 또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음, 굳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이거 채권을 사야 되냐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사는 게 더 그렇죠. 좋고요. 네. 단순히 수익만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후원하는 마음, 그런 게 있다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하냐고 보니까 이제 이 채권을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인데 리퀴드 체인이라고 여기에서 발행을 하고요. 비트파이넥스가 이게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서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림,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림 나오겠죠. 그래서 그건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정도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민권 취득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우리 오늘 제 월렛 오브 사토시나 라이트닝 지갑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을 하거든요. 지갑 사업자들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을 굉장히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요. 엘살바도르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이 있죠. 공식 지갑이 치보 월렛이라고 있습니다. 치보 월렛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 내에서 서로 소액으로 이 결제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면은 라이트닝 노드는 엘살바도르 국가가 운영하냐 이 질문 같아요. 네, 이 질문 같아서 몰라가지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료가. 그 노드 자체를 엘살바도르 국가가 하는지 여부는 없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엘살바도르 공식 지갑이잖아요. 치보올렛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리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트닝 노드 전문 회사가 있어요. 거의 라이트닝 노드 규모가 한 4위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이 치보 월렛의 백엔드를 다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 법정 앞에 선정된 뒤 1년 이후까지. 그래서 아마 그러면 그 라이팅 네트워크의 트랜잭션까지 다 그 리버 파이낸셜의 회사가 다 감당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 이제 국가 내에는 이제 이런 기술력들이 아직 형성이 많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훨씬 라이팅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는 기업들, 미국의 기업이거든요. 하고 제휴를 해서 또는 개발 의뢰해서 운영을 한 그림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 여쭤보신 분이 세금 어떻게 거두나요? 세금을 이제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냐 아니면은 사토시 기준,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내냐 이건데, 아마도 비트코인이 이제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는 그 기존에 쓰던 이제 달러를 법정화폐 안 쓰고 비트코인 온리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이건 되게 리스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제에 되게 리스크를 주는 요인일 수 있는데, 그 같이 쓰도록 했거든요. 같이 달러도 쓰고 저기 비트코인도 쓰고. 그래서 결론은 세금은 달러 환산 기준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결제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결제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달러 환산 가격, 요걸 통해서 이제 세금이 책정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또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지갑을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쓰면은 이제 비트코인 지갑 주인이 보통 전지 모르잖아요. 이장우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KYC가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다 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증빙이 다 되는 거잖아요. 매출도 증빙이 되고. 그럼 비트코인을 결제하면 누가 결제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세금이 좀 부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그 치보 월렛 공식 지갑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이름, 본인의 신원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치보 월렛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KYC라고 하죠. 본인의 KYC를 해야 이걸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치보 월렛을 통해서만 결제가 되냐? 그건 아니고요.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같이 결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 금액이, 소액들은 상관없는데 금액이 큰 건들은 어쨌건 간에 이제 그 어떤 매출 일으킨 사람과 아닌 사람 증빙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AML KYC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아마 신원이 아마 그 명확하지 않은 쪽들은 큰 금액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런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본 건 아니라 가지고 가서 한번 빨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대략 그렇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못한 게 있나?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가 아마 물어봤던 것에 대한 저거고요. 네. 자, 이제 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이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요. 그 Q&A 남겨주시면은 Q&A나 또는 유튜브 보시고 있으실 분들도 있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이제 Q&A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전에 지난달에 하고 투자 관련 투자 관련은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엘살바도르 확 넘어오니까 그 질문이 그전만큼은 없는데요. 이거를 꼭 엘살바도르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 뭐 투자 관련 질문 괜찮고요. 어차피 저희가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이렇게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 다 물어봐 주시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지식은 거의 뱅크시기 때문에 아토믹님은 좋은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 시점에서 상점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토믹님, 네. 회원에 같이 보고 계시죠? 네. 네네네. 똑같이 현금 받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안 해도 되고, 네, 그냥 우리가 지폐 받듯이 현금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실제 매출과 금액이 엄청 괴리가 나지 않는 이상,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 단 이제 현금 영수증은 어렵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라고까지만 알고 있고, 이거를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일단 이걸 가지고 뭐 아직 양도세나 뭐 그런 게 양도세가 부여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네. 대상 외고. 네. 음, 안 해도 불법이 아니, 그러니까 안 했을 때 이게 안 한 거를 이제 뭐 당국이나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FM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이 가상자산을 받았던 시점에 원화 가격들을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니까 그걸 다 기록을 해놨다가 엘살바도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이 왔을 때 그 시점에 달러 환산 가격을 이제 거래 내역을 다 가지고 있다가 매출이 발생한 거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요. FM이고 근데 상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모 크지 않고 아직 뭐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서 아토민이 말씀대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상점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 회사 차원에서 같은 걸 이렇게 비트코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명확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일단은 FM이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질문이 올라왔네요. 여기 보유세. 엘살바도르 외에 비트 맥시한 나라가 있나요? 요거 좋은데요. 네. 엘살바도르 왜 디플맥스요? 잠깐만요. 질문이 그 법정 앞에 더 도입하려고 했던 국가가 이제 아, 네네네. 스위스 루가노가 했고, 여기 저기 어디야? 멕시코였나? 거기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상원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네, 루가노는 했어요. 스위스 루가노에서 했다는 게 혹시 네. 스위스 어떤 걸 한 거죠? 에서 루가노만 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루가노가 하나의 시인가요? 네, 시예요. 거기 비트코인 대사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했다. 네네네. 맞아요. 음, 그쵸. 이제 비트 맥시한 나라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리를 하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법정화폐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멕시코 아토미 얘기로는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국가들 중남미 국가도 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보유세.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살 날이 올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국민연금. 재조금 편입이 언제쯤 일어날 걸로 보시나요? 네. 시기.
시기가 가장 어려운데, 네.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네. 15년, 20년 그 뒤쯤이면, 15년 뒤. 네, 15년 뒤쯤이면, 어떠한 이벤트나 이제 사회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저기 채팅에 대내적으로. 주변에 네. 국민연금 없어진다고. 맞아요. 15년 뒤에는 진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쵸. 그쵸. 국민연금 제도권 편입은 사실은 그러네요. 사실 15년, 20년 뒤면 정말 오랜 시간 뒤 정도로밖에 느껴지진 않네요. 그쵸. 네, 네네, 그렇죠. 네. 선결 조건이 있잖아요. 먼저 이제 편입되려면 이런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ETF가 돼야 되고, 네. 네. 일단 ETF 한계 조건인데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ETF가 돼야, 그러니까 미국의 ETF가 되고 나서 한국에서도 그거를 이제 뭐 은행권이나 증권사에서 판매를 한 상품이 되면 음, 그때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거니까. 음, 그래서 15년은 뭐 10년, 15년은 지나야 음. 가능할 것 같다. 아, 좋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또 있습니다. 페이코인. 요 위에 것도 먼저 해야겠네요. 수민님 질문. 요즘 외국채보다 한국채권이 더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채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전은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대표님. 네. 한국채 투자 음. 개인적으로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채권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뭐 그걸 떠나서 네. 이제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굳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채권을 저 이제 은행에서 보고 있지만, 근데 음.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이제 보유한 자신의 자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미 어, 조금 자산이 많으셔서 음. 조금 이 자산의 구매력을 좀 탄탄하게 지키시려면 네.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사실 미국채랑 한국채를 비교하면 한국채를 살 이유는 음. 좀 없지 않나. 음. 그렇죠. 미국 뭐 굳이 비트코인과 한국채가 아니더라도 미국채랑 한국채 비교하더라도 굳이 한국채를 사야 될 이유는 적다. 마토미님이 비트코인을 또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른 자산을 봤을 때 굳이 사야 될 매력을 웬만하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맞나요? 비트코인과 채권을 비교한다면 물론 이제 다양한 자산군이 있지만,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요 투자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부연으로 여쭤보면 요즘 이 시기 2023년도 지금 3월 요즘 시기는 아토믹님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지금 또 비트코인을 네. 투자하고 계세요? 아니면 계속 옛날 산 걸 가지고만 계세요? 어떻게 투자? 저는 꾸준히 네. BCA라고 하죠. 그냥 음, 매주 날짜는 목요일에 사요, 항상. 음, 이거. 네. 목요일에 매주 사요. 그냥 왜 시간도 목요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왜 목요일에 하세요? 네, 이제 주말은 저도 애기랑 놀아주냐 바쁘고, 아, 개인적인 내 사정으로. 개인적인. 그리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또 회사 출퇴근에 좀 바쁘고 정신없고, 그나마 네. 여유로운 이제 화수목인데, 어쩌다 보니 그냥 목요일이 됐어요. 딱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음, 그러면 그 최근에 어제 올라왔던 그 이슈는 아니지만 하나의 주장 중에 네. 하나가 우리 아니 너무 예민한 질문인가? 아닌데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100만 아니 그거 달러? 말고 네. 적립식 구매를 하신다니까 아, 어제 네네네. 이제 오태민 작가님께서
그 DCA로 모으는 거는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안 된다. 그 이런 맥락을 하셨거든요. 한 번에 네네네. 사야 된다. 네네. 일시 구매와 정일시 구매 그 두 개의 차이인데 지금 바로 한 번에 사는 게 가장 좋다. 그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사실 이것도 굉장한 편차가 있어요. 이게 한 음, 번에 구입한다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신이 좀 여기 확신이 있고, 여기 이제 당장 어딘가 큰 지출이 없다면 음, 나쁜 방법도 아니기는 해요. 특히 여기는 이제 피아트는 계속 구매력이 내려가니까 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 범위 하에서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좀 구매력을 더 크게 보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게 이 관리인데 이거를 이제 큰 금액을 놓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는. DCA로 꾸준히 해서 안 된다고 하기에는 저는 되던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장기 투자 오래 보유해야 수익이 난다는 건데 일시로 했을 때는 오래 보유하기 힘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잠만요. 누가 페이코인 질문해 주셨는데요. 페이코인을 잘 사용하고 계셨대요. 근데 사업 취소가 됐죠, 최근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페이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CBDC가 아니면 한국에서는 코인 결제가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같아요. 아니요, 지금 비트코인 결제 상장 잘 하고 있는데, 안 될 이유는 없죠.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은행 계좌를 꼭 얻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음, 그걸 못 얻어서 이제 퇴출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네. 사실, 다른 코인도 상관은 없어요. 그 가맹점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게 이제 화폐거든요. 음, 사실 뭐 돌을 받던 뭘 받던 그걸로 교환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화폐가 되는 거라서 음, 딱히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딱 상점에서 원화를 받지 않고 달러를 받든지 뭘 받든지 어떠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서비스 하는 페이코인처럼 주체가 이걸 이제 원화로 바꿔주는 그런 포인트 개념의 서비스를 한다면 이렇게 은행 계좌를 필요로 한다라는 음. 거죠. 원화를 바꿔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건데 이제 그게 결국 사업 주체가 어려운 거죠. 그 네네, 그렇죠. 코인을 원화로 바꿔줘야 되는 사업이 필요할 때 그게 이제 은행의 계좌가 필요하다 보니 은행 계좌를 따는 게 이제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님 질문인데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겠죠? 네, 네. 저의 사업의 어려움을 집요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질문 중간에 또 있어요. 네, 레저 쓰는데 비트코인 주소가 자주 바뀐대요.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이거든요. 네. 레저 쓰는데 비트코인 주소 자주 바뀝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레저가. 네네. 니모님만 알고 있으면 평생 제 코인에 접근이 보장되는 건가요? 그렇다 볼 수 있어요. 네, 랍니다. 니모닉 안에 이제 주소가 뭐 무한대로 딸려 있기 때문에 ledger에서 이게 생성을 해준다기보다는 원래 생성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비트코인은 주소 재사용을 방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음, 물론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는 해요. 여기 계속 바꿔 쓰면 받지만 이제 검열과 뭐 동결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요. 니모닉 안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주소를 받으면 니모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소만 쓰다가 또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주소만 쓰다가 계속 같은 주소였는데
레저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쓰다 보면 가서 바뀌니까 이렇게 그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니모닉만 이제 알고 있으면 똑같은 주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니모닉이 노출되면 네,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투자 이상적인 비율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요거는 아토미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고 저도 한번 제 생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비트코인이 100%고요. 비트코인 100%. 네. 네, 100%. 물론 이게 개인적인 사람마다 달라요. 뭐 제가 하라는 건 아니고 저라면 어, 굳이 이제 알트코인에 돈을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만 봐도 어, 다른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으면 오를 수 있는 게 없고요. 물론 이제 간혹 이게 조금씩 오르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오르면 다 오르고 그러면 굳이 힘들게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리스크를 떠안고 알트코인에 돈을 넣을 이유가 있나? 나는 물론 이제 상승률은 클 수는 있지만 네. 안 오르면 이제 끝이고 한 번 올랐다가 만약에 내려가면 사실 알트코인은 순환이 되잖아요. 이런 네. 알트코인이 있다가 또 다른 알트코인 나오면 거기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한 번 내려가면 정말 이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투자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도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거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리스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알트코인은 다들 이제 무슨 개발 회사가 있다던가 그걸 만든 사람이 있다던가 투자한 회사가 있다던가 하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 아예 그냥 회복이 못할 정도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작년에 뭐 여러 가지 팬들이 그랬다시피.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싶다면 저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고 그 외에 차라리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알트코인 살 거면 비트코인 사고 그냥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낫다. 네. 새로운 관점이네요. 좋네요. 그 이 자산에 투자하신 지는 되게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계속 비트코인만 투자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알트코인에 엄청난 아픔이나 손실 경험이 있진 않으셨는지요? 일단 저는 2010년에 코인을 그 학생 때 채굴을 했었었고 1,500개 정도 했었었고 그거를 그때 이제 거의 이제 거들떠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맷해서 없어졌고 그렇게 이제 2016년도 정도부터 이제 비트코인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거의 비트코인 위주로만 이제 샀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봤던 거는 라이트코인은 조금 샀었고 음, 여기 도지코인도 조금 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여름에 블록 사이즈 월을 겪고 네. 겪고 그 뒤에 이제 알트는 모두 다 역시 그때부터 이제 답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쭉 꾸준히 그냥 비트코인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이렇게 알트코인에 막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지는 않으시네요. 네, 저는 2017년도에 알트코인 많이 좀 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네, 그 저는 알트코인 투자를 무조건 안 한다라는 주의는 사실 아니긴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비트와 이더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 기준은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게 가장 큰 기준이긴 하고요. 기본 이제 어 기본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알트코인은 이제 10% 정도를 하긴 합니다. 여기서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이고요. 10%를 하는 이유는 여기 밑에 이제 한 분이 적어 주시긴 했는데 알트코인은 마치 이제 그 초기 스타트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게 성공할지 확률을 되게 개당 성공 확률은 되게 낮긴 하지만 또 어떤 것이 성공을 하면 좀 높은 배수가 또 있긴 하고 그리고 또 시장을 공부하는 또 의미도 있긴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 여러 개 알트코인의 그 10% 정도 되는 자원을 좀 흩뿌리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하고 그 10%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10%는 이더리움 포함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없어져도 실패를 해서 100% 손실이 되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없는 수준의 금액이겠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각각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잘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 이더 두 가지 비중이 거의 이제 90%고요. 비트와 이더는 한 7대3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하긴 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고요. 10분 됐네. 이제 한 5분에서 뭐 길어도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또 질문 남겨주셨는데 아까 맨 처음에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어려운 요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사업하면서 겪은 애로사항 사항이 지금 알고 질문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최근에 애로사항이 있었죠. 저도 사실은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준,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즈니스 계속 하고 싶은 이제 그 마음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아토미님도 얘기하셨지만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사업한다는 게 이렇게 그닥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이렇게 이 시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규제도 아직 많지는 않고 제도 좀 미비하고 어 거의 단타 위주의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이 시장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막 뭐 진짜 막 10배, 100배의 수익만 노리고 단타 위주의 투자만 하고 그렇게 손실 보고 이 시장 떠나면 또 이 시장 자체에도 손실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욕하면서 떠나니까 뭐 도박판이다 뭐 이렇게 떠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나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좀 건강하게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 건강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결국은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의 방식이 이제 아까 아토미님 또 얘기하셨지만 이제 적립식 구매란 방법이 장기 투자에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 되게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자기는 본업하면 돼요 열심히. 그거를 이제 그 비즈니스로 이제 푸는 걸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긴 하죠. 그 이런 시장에는 이제 그 사기 치려는 사람도 많고 건강하게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캠 프로젝트나 돈 사기를 의도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으면 그것들을 좀 이제 보완을 해주려면 규제들이 좀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규제들이 결국 누구를 다 타겟이 되어 버리냐면 건강한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 시장에서 하려는 사람들을 다 타겟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맨 처음에 그런 의도 그냥 돈만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나 스캠 프로젝트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크게 이게 걸리지 않아요. 그냥 제대로 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 이제 어설픈 규제가 다 이제 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못 펼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아쉬운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혁신 산업이긴 하거든요.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많은 시도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진 어떤 규제에 대한 허들이라는 게 사실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감당하고 부담을 해야 될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시도들을 싹을 자르는 이런 면도 사실이 있고요.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라이트닝 지갑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한다. 좋은 이제 기술적 솔루션이고 한데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뭐 스타트업이 초기에 거의 10억 가까운 자금을 들여서 거의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라이센스를 따고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허들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네. 한 2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뭐 질문 이제 없으시죠? 네, 시간 또 마지막 하나 네. 있었는데 네네, 좋습니다. 네, 그 보유세 누가 물어봐 주셔가지고 어디요? 보유세 관련해가지고 요새 네네네, 놓쳤네요 저는.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부여할 뭐 그런 일이 있네요. 네네. 생기면요. 네네 하나씩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보유세를 내는 거는 재산세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주택하고 선박, 비행기, 자동차거든요. 음, 이게 재산세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부로 관리가 돼야 되고 실물을 점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정부가 이거를 획득해서 실물을 점유할 수 있어야 되는 자산인 거고 이런 자산들이 인프라를 누리는 형태의 자산이어야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음, 내가 투자한 것 외에 다른 인프라 영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만 재산세를 보통 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집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생기기 때문에 음, 집값이 오르거나 어떤 교통이 발달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보셔도 되고 자동차의 경우도 이제 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라서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 비행기나 뭐 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산세를 좀 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만 내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양도세를 낼 예정인 거고 재산세는 이러이러한 사유로도 어렵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잃어버리는라고 하면 그냥 끝인 거고 사실 그게 누군지 어, 익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더욱 불가능해서 아마 양도세로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같은 원리라면 네. 주식부터 이미 재산세를 매겨야 됐지만 주식도 매길 수 없다. 음. 아토미님께서 원리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무님이 뭐 간단하게 또 적어주셨는데 맞는 내용이거든요. 코인은 보유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맞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도 처분을 하면 소득세를 내는데요. 그게 2025년 이후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한 세법이 정해진 바에 의하면 2025년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하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 금액의 20%를 기타 소득세로 내는 게 현재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 가격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요. 뭐 지금 뭐세저 얘기할 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궁금하면 더 디테일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어쨌건 보유세는 안 낸다. 네. 그리고 맞아요. 가지고 매수면 세금 낼 이유는 없습니다. 박형준님 맞아요. 네. 그래도 아직 잠깐만요. 이 사토시 지갑은 니모닉 같은 거 없는데 거래소에 이 사토시 지갑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원래도 사토시 말하는 거죠. 니모닉 같은 거 없는 거 맞아요. 이건 중앙화된 지갑이에요. 그냥 일반 거래소 같은 지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라이트닝 지갑을 이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놓는 거죠. 비트 받기 보내기 다 가능한 라이트닝 지갑 맞네. 너무 초기. 아니요. 이게 라이트닝 지갑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 가지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아마 보여드렸던 거는 이게 되게 쉬워가지고 그걸 소개시켜 드린 건데 그 원래도 사토시라고 운영하는 회사의 어떤 중앙화된 지갑, 거래소 같은 지갑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라이트닝 기능을 이제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니모닉은 없어요. 없고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입금해 놨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셧다운을 해서 나른다. 그러면 그 자산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지갑 주소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아토믹님? 제가 알고 네,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라이트닝 지갑이 그렇게 이제 원래 너무 사토시처럼 회사가 관리하는 지갑이 있고 피닉스 월렛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니모닉이 있습니다. 음,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라이트닝 월렛이 이렇게 형태에 따른 거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크게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 개인 지갑은 니모닉이 필수인데 이런 라이트닝 지갑은 소액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게 변환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니모닉을 관리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관리해주고, 원래도 사토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주소로 넣으면 라이트닝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관리해주는 게 사실 맞죠. 그런 서비스를 개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구우님 말씀 맞습니다. 보안상 큰 금액 할 때는 이제 니모닉 있는 그 개인 월렛을 쓰는 게 좋고요. 소액으로 그냥 할 때는 좀 편한 거 쓰는 게 좋겠죠. 네. 네, 오늘 또 시간이 1시간 반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또 많이 여쭤봐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토미님 괜찮으셨나요? 시간 금방 가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할 말은 많지만 네, 시간이 너무 짧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중간에 그 저희가 링크 요 웨비나에 대한 공지나 또는 저희 뭐 관련된 어떤 디지털 자산 관련된 뭐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 좀 그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으시면 저희가 이 세이빙 스쿨이라는 카톡방을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좋은 정보들이나 웨비나 소식들이나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소식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좀 건강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 채팅방에 남겨뒀습니다. 톡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토민 또 초대해 달랍니다. 다음에 또 한번 자리 한번 만드시죠. 다른 주제로. 네, 언제든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